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이뤄낸 데는 그동안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했다는 게 세계 경제학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왜 대한민국만 경제 성장을 이뤄냈을까 하는 연구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듣기에 끌끄러운 이론 중에 하나가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거예요. 일본의 식민지를 하면서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보편적인 주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만도 일본의 식민지를 했고 중국도 어느 정도는 중국의 상당 부분 또는 아시아 전체가 일본의 사실상 식민 지배를 길고 짧건 받았지만 근대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요. 우선 일본 자신도 민주정치 질서에 있어서는 근대화되지 못했어요. 일본의 세계관도 우선 일본 자신부터가 근대화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설명도 일부는 가능하겠죠. 또 이런 설명도 가능해요. 미국에 줄을 잘 썼다. 예스. 나도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 줄 쓴 나라도 굉장히 많아요. 필리핀 이런 거 말하자면. 근데 그 나라는 경제 성장하지 못했어요. 미국이 해방이 2차 대전 이후에 소위 식민 지배에서 독립됐던 국가를 굉장히 많이 열심히 미국이 케어했지만 한국처럼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는 오직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잘 케어하거나 미국의 줄을 잘 썼다는 것만으로 설명되진 않아요. 물론 구소련의 줄을 쓴 나라 중에 잘된 나라는 하나도 없죠. 근데 미국의 줄을 써서 잘된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아주 예외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 줄 썼다고 해서 다 잘된 건 아니에요. 그 대한민국이 잘된 요인 중에 최근에 내가 자주 얘기하는 것은 물론 이제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박정희 시대의 엄혹한 개발 독재 때문에 성공했다는 설명이 그동안에 굉장히 주류적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천재적 리더십이 박정희 대통령의 놀라운 기적적 리더십이 대한민국의 경제개발을 만들어냈다. 말하자면 독재가 경제개발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듣기에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것도 부분적 진실에 불과해요. 부분적 진실에 불과해요. 그럼 박정희처럼 누군가라도 독재하면 경제개발이 될 거냐? 안 돼요. 독재국가는 전 세계에서 무지하게 많았어. 근데 박정희처럼 경제개발을 했나? 안 된다. 그 박정희의 개발 독재가 스탈린의 개발 독재와 무엇이 달랐는가? 대만의 개발 독재와 무엇이 달랐는가? 하는 이런 점들이 우리의 관찰 포인트예요. 그 당시 박정희의 개발 독재에 찬성했던 경제학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월드뱅크라든지 IMF라든지 이런 국제기구에서 대한민국의 경제개발이 옳다. 그 길로 가면 너희들이 경제개발을 할 수 있겠다고 지지해 주었던 경제학자들도 없었어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은 도대체 뭘 믿고 경제개발을 했나?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독재라는 것하고 스탈린의 경제개발 독재는 과연 무엇이 달랐던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관찰 포인트입니다. 대표적인 게 새마을운동인데요.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전 3,000개나 되는 마을에 전국에 시멘트를 300부대씩 나누어 주면서 시작이 됐어요. 말하자면 도로에 들어가는 길도 좀 깨끗하게 닦고 말하자면 그 시골 마을에 SOC라고 하는 것도 없지만 길이라도 좀 깨끗하게 포장을 하고 파단이라도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또 그래라 하고 시멘트를 300부대씩 나눠줬어요.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걸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해서 그 300부대를 제대로 잘 쓰고 있는 마을에는 그 다음에는 500부대를 줬어요. 근데 거의 절반 정도가 그 300부대를 그냥 썩혀버렸어요. 네, 시골에 뭔 길을 닦냐? 야, 이거 뭘, 이런 거 우리 안 해. 귀찮아.
마을 사람들 나와서 일을 다 해야 되니까. 그 누가 뭐 돈을 주는 건 아니니까 시멘트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절반 가까운 마을들이 안 했어요. 그걸 썩혀버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시멘트를 500푸대씩 줬는데 그 썩혀버린 마을은 철저하게 떼버렸어요. 안 줬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공화당 집권당이나 공화당의 간부들이 5명이나 처음에 1명, 2명 안 되고 5명이나 탑5가 대통령한테 몰려가서 이러면 우리 선거 다 떨어집니다. 다 골고루 나눠줘야 될 거 아니냐. 안 했다고 안 주면 어떡합니까? 절반이 그럼 우리는 선거에서 작살나는 겁니다 하고 매달렸어요. 그런데 박정희 주지 않았어요. 주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철저하게 되는 놈에게만 준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나눠먹지 않았어요. 나눠먹지 않았어요. 균형 발전 이런 거 없었어요. 우리도 내놔라, 우리도 한 숟가락 들자 이런 거 용인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열심히 하는 자만 지원을 했어요. 철저하게 열심히 하는 자만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준다는 걸 알게 됐어. 야, 이거 박정희 저 사람은 말이야. 우리가 열심히 안 하면 안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라운드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는 놈에게만 밀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느 국가도 이것을 벗어나기 어려워요. 네. 평등에 대한 욕구가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나눠줘야지. 왜 우리는 안 나눠주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안 줬어요. 앞으로. 철저하게 열심히 해서 평가를 쫙 해서 열심히 따라오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좌익들은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특혜를 줬다. 특혜 준 거 아니에요. 제도는 똑같이 적용이 되었어요. 기회는 똑같이 주어졌어. 열심히 하는 놈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건 평등의 원리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차등의 원리예요. 차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자를 성공시켜서 그 자로 하여금 다른 자들을 무임승차시키게 하거나 따라 배우게 하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잠을 깨운 거예요. 흔들어 깨운 거예요. 그게 박정희 개발 독재의 특징이었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한민족 역사를 구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떨어뜨린 무슨 영웅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계란이 떨어져서 뭐 알을 깨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은 왜 성공했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우선 반대 목록부터 쭉 얘기해 줄게요. 우리나라에는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은 교육을 많이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이런 교육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때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변형윤, 박현채, 유인호 이런 썩은 경제학자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뇌를 오염시켰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뇌를 오염시켰어요. 박현채 이런 변형윤 박현채는 지금 죽은 사람이에요. 박현채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말하자면 골수 좌빨의 간첩도 아니에요. 그는 간첩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죽었는데 전라남도 화순이 고향이. 그런데 이 박현채는 서울대에 또아리를 들고 앉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역사선 이영웅 교수 다 아시죠? 그 이영웅 교수도 93년까지는 서울대에서 탑 클래스의 좌빨이었습니다. 왜? 박현채의 직계 제자였거든. 근데 그 이영웅 교수는 정말 위대한 전향을 했죠. 왜? 그 누가 가르쳐줘서 전향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영웅 교수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소위 좌빨 서적 마르크스 레닌부터 시작해서 쫙 이제 정통
좌익의 길을 걸었는데 자기가 학자가 되어서 자료를 원천 자료를 수집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다 이건 아닌데 왜 설명이 이렇게 되었나 하고 원천 자료를 찾아서 공부를 하다가 서서히 달라져서 어느 날 완전히 전향이 되었어요. 인연적으로. 그래서 젊은 날에 자기가 사회주의적 열정에 묻혀서 허송세월한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해요. 인생은 짧은데 학문적으로 이룩한 더 성취를 내게는 계속 늙어가니까 젊은 날 험한 사회주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청춘을 버린 데 대해서 너무 후회를 막급하게 생각했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이영웅 교수가 말하자면 서울대 운동권의 최고 원조고 위장취업 1호였거든. 이영웅 교수 위장취업 1호예요. 여러분, 그 이영웅 교수 평생 그런 얘기 전혀 안 하니까 그저 어느 날 무슨 친일파라고 여기나 듣고 무슨 이런 우빨 교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영웅 교수 완전 좌빨 교수에서 출발을 했는데 완전히 회심이 됐죠. 근데 그 이영웅 교수를 가르친 게 박연채라고. 그 박연채라는 사람은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신이었어요. 신이요. 지금 왼쪽에서 조국이다, 매치, 이런 거는 그건 쓰레기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박연채다 이러면은 박연채라는 이름 숫자로 신이었어요. 이 박연채가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박연채가 민족경제론, 한국농업의 구상 이런 책을 쓰면서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막 가슴을 뜨겁게 울리고, 반미 운동을 하게 만들고, 기업에 대해서 적대시 생각하고, 기업은 적이야. 자본가들이야. 그 자본가를 타도해야 되고, 우리는 농업국가를 만들어야 되고, 자립경제를 해야 되고, 무역 이런 걸 하면 안 돼. 왜 개방을 하냐? 그거는 미국 놈의 주변부 말하자면 자본주의의 어떤 하청 생산 기지가 되는데 불과하다. 미국 놈들 잘 살게 해주는 우리가 일종의 노예체제로 편입되는데 불과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막 젊은 애들이 가슴이 끓어오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책을 가르쳤어요. 한국 농업의 구성이라는 책을. 박연채는 최근에 이영웅 교수가 그런 얘기를 조금씩 하는데, 그 소년 빨치산 출신이었어요. 박연채는 남로당원도 아니었어요. 아마 우리 대 선생님도 이 얘기는 처음 들으실 건데, 박연채는 남로당원이 아니었어요. 박연채는 북로당원이었어요. 말하자면 간첩이 아니라 오리지널 그 자체였어요. 북로당원인데 그냥 당원이 아니고 화선당원이라고 했어요. 화선이라는 것은 불화자, 전선할 때 전선인 이상 없다는 전선, 그걸 말하자면 화선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그 화선당원이어서, 화선당원은 전쟁 중에 정치국원이야. 폴리트 비우로 멤버예요. 그래서 전쟁 중에 현장에서 누구든지 적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사람이 화선당원이에요. 그래서 박연채는 화선당원 출신이었어요. 그게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어. 근데 죽을 때 너무 재밌게 죽었어요. 평생을 공산주의 투쟁을 하고 빨치산 투쟁을 하고 목숨을 걸고 말하자면 공산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투쟁한 사람인데, 죽을 때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 가지고 서로 차지한다고 자기 동생하고 싸우다가 스트로크 맞아서 죽었어요. 원래 좌익은 위선자들이야. 원래 좌익은 위선자들이야. 왜? 좌익은 인간으로 하여금 비인간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영웅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헌신하라 이런 거잖아요. 니 거, 내 거 없이. 그래서 지는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에게도 다 나눠주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위선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국이 같은 애들은 어릴 때부터 대학 다닐 때 외제차를 지금껏 몰고 다니거든. 그 위선이에요. 강남 좌빨이라고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유인호라는 사람도 있어요. 종황대 교수도 있어요. 이 유인호는 박정희 개발연대 내내 박정희는 망한다고, 대한민국 경제는 망한다고 떠들었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망한다고 떠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어느 교회에 갔어. 그 이제 교회에도 좌익들이 굉장히 많이 침투했거든. 그 지금도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이런 게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에 침투한 좌빨들이, 교회에 침투한 종들이. 그 굉장히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또라이들이에요. 근데 그 운동을 유인호 교수가 많이 했는데 유인호는 이런 게 박정희 경제는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박정희 경제는 필연적으로 망한다. 대한민국 경제는 필연적으로 망한다. 라고 늘 떠들고 다니는데 그날도 어디 교회 가서 또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플로어에 앉아있던 어떤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당신이 2년 전에도 와서 망한다고 떠들었는데 아직 안 망하고 있다느냐.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유인호 교수는 얼굴 색깔도 안 변하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무슨 소리냐 말이야. 여러분은 예수 재림을 2000년이나 기다리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대. 쓰거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도 죽어서 초상이 났다고 해서 가보니까 아방궁을 지어놓고 살고 있더래요. 지는 대한민국이 내일 모레 망한다고 계속 떠들면서 지는 돈 버는 대로 부동산을 사모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동산 재벌이 돼 있더라고요. 그 좌익은 원래 이런 놈들이에요. 원래 위선자예요, 좌익은. 그 유방연체 위선들, 평생을 위선을 떨다가 무슨 혁명의 좌장인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뭐 자기는 순수한 이념운동 그 자체인 것처럼 떠들었는데 막판에 죽은 것은 조상한테 물려받은 땅 가지고 동생들한테 안 나눠준 거야. 그래서 동생하고 싸우다 스트로크 맞았어. 너무도 반자본주의 치열한 전사가 너무도 자본주의 썩은 자본주의처럼 죽었지. 그 유인호도 평생을 대한민국 경제 망한다고 떠들다가 나중에 망해서 지가 죽어서 집에 초상 가보니까 온 땅을 사재게 해가지고 완전히 뭐 땅 재벌이 돼 있더라는 거 아니야? 그 망할 것 같은 땅을 지는 왜 샀나 이 더러운 자식이.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변형윤이라는 사람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돈이 많아. 이상해요. 근데 변형윤의 내가 그 변형윤은 서울대학교의 좌장이에요. 말하자면 서울대학교 좌빨의 쭉 거슬러 가면 맨 위에 박연채가 있고 그 밑에 변형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변형윤은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그 변형윤이라는 사람이 이제 김대중 노무현 시대가 되니까 완전히 이제 대한민국의 어른처럼 됐어.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칼럼을 썼는데요. 이런 칼럼을 썼어. 변형윤은 대한민국이 고속도로 지을 때도 반대했고 포항제철을 지을 때도 반대했고 현대자동차를 만들 때도 반대했고 삼성전자를 만들 때도 반대했고 한강개발을 할 때도 반대했고 여러분이 지금 보는 한강은 개발된 한강입니다. 원래 한강이 저런 게 아니었어요. 겨울 되고 날씨가 며칠만 추우면 꽁꽁 얼어붙어. 왜? 물이 없으니까. 그 얼어붙은 이후 몇 메다만 걸어가면 물이 쫄쫄쫄 흘렀단 말이에요. 겨울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저 물이 꽉 차있는 장대한 한강은 아닙니다. 원래 겨울 되면 물도 꽉 말라버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여름 돼서 홍수 터지고 난리가 나고 그 반대했지. 수출 위주의 경제를 가서는 안 된다. 무역활동에 반대했어요. 제조업을 해서는 안 된다. 농업국가로 가야 된다. 농업인구가 도시로 계속 빠져나오면 어떡하냐. 빠져나와봤자 도시 빈민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농업인구를 늘려야 된다. 얼마까지? 30%까지. 여러분 지금 농사지러 가실래요? 지금도 그런 바보 같은 경제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도 대기업들은 투자를 안 하므로 중소기업에 정부가 돈을 좀 넣어서 거기서 고용 효과를 노려야 된다. 라고 찬성표를 던진다면 여러분이 변형문하고 똑같은 짓 하는 거야. 근데 경제는 우리가 흔히 보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난 자연주의적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다 지동설이라는 걸 알아. 지구가 돈다는 거를. 그러나 그냥
그 사실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아침에 해가 뜨는 걸 보고 해가 떴다고 얘기를 해요. 마치 해가 움직인 것처럼 보여.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도 우리 눈에 보이는 거하고 실제로 돌아가는 원칙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동설을 이해하려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 근데 그건 우리 어릴 때부터 배웠으니까 이제 알아. 시장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고 하면 경쟁 시스템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운동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지. 그러니까 박연채나 변형용 같은 인간들은 고속도로 짓지 마라. 왜? 차도 없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차가 별로 없었거든. 차도 없는데 고속도로를 왜 짓냐? 고속도로를 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 우리 농사 지을 땅도 부족한데 왜 그 위에다가 시멘트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땅을 잠식하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짓는 농민들 곁으로 고속도로를 닦아놓으면 소수의 부자들만이 그들의 첩상이란 말 알아? 세컨드예요. 세컨드 알아? 그들의 소수의 부자들이 그들의 애인을 옆에 태우고 농민들이 고개를 쳐박고 땀 흘려 일하는 그 옆으로 싱싱 다니면서 전국을 유람 다니기밖에 더 하겠는가 라는 이유로 고속도로를 반대했어. 그러니까 청춘들이 막 가슴이 끓는 거야. 맞아, 이 개새끼들. 부자들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짓는구나. 차도 없는데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아무도 없다고 국민들이 소수의 부자들만 차를 타고 다니는데 고속도로를 놓는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저 새끼 죽이라 이렇게 돼. 고속도로 반대 막 돌멩이 던지고 김대중, 김영삼이 포크레인 앞에 와서 들어눕고 이랬다고. 들어누웠어 김대중, 김영삼이. 그래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MB가 그때 현대건설 사장할 때, 서울시장 할 때인가? 그 김영삼하고 만나서 김영삼 대통령이 됐어. 그때 고속도로 앞에 들어눕고 이러셨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니까 김영삼이 이렇게 얘기했대. 쓸데없는 옛날 얘기한다고. 그게 모르는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왜 무식하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일반 원리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어진 조건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유니클로 이런 게 지금 아시아 패션 시장을 완전히 석권했잖아. 근데 유니클로 같은 게 일본에서 태어난 기업이야. 여러분이 일본에 가서 옷 장사를 하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옷 단 한 벌도 팔 수가 없어. 왜? 주어진 조건만 놓고 보면 장사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리어카 장사를 노점을 한다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노점을 어디 가서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노점을 어디 가서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시장 통해? 사람들 많이 다니는 번화가에 갔다가 어디다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자, 노점 만들었어. 어디 끌고 나가서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장사를 하려면. 세우면 바로 깡패들이 쫓아오거나 이웃에 있는 노점상들이 와서 이 새끼 내 장사 여는 내 구역이야 하고 쫓아내. 어디다 세울 거야? 겨우 세워놓고 보니까 남은 음식점 앞이야. 그럼 음식점 주인이 나와서 내가 비싼 임대료 내고 장사하는데 네가 어디다 대고 우리 집 앞에 장사에 쫓아내? 어디다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이 지금 장사를 하라 그러면 송곳 하나도 어디 대한민국에 세울 데가 없어. 왜? 다 땅 주인이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 이해관계가 다 얽혀있고. 그걸 깨고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경제를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형윤회 같은 바보 눈에는 미쳤다고 고속도로를 만드냐 이거지. 포스코도 마찬가지야. 포스코는 복잡한 옛날 문제가 얽혀있지만 포스코는 일본으로부터 말하자면 청구권 자금 받아가지고 그거를 제대로 안 돌려주고 그 돈 가지고 지은 거란 말이야. 그지 미쓰비시의 옛날에 직용자들 돈 돌려주라 하고 판결이 나는데 일본의 애들로 볼 때는 그것도 웃기는 얘기야. 왜? 그거 다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받아가지고 닦아먹었거든. 그 물론 완전히 닦아먹은 건 아니야. 신문공무원하고 다 돌려주고 그 당시 사람들은 별로 그런 인식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지.
가짜들 많아 지금. 내가 징용자라고 몇 번 돈 타먹은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든 그 돈 가지고 포스코 다 반대였어. 왜? 포스코를 지으면 뭐하냐. 쇠물을 쓸 사람이 없는데 쇠물을 산업이 있을 거 아니야. 자동차 회사가 있나 선박 회사가 있나 뭐가 있나. 쇠물 만들면 뭐하냐. 비싼 돈 들여서. 그 포스코를 짓지 마라. 현대자동차 누가 사냐. 그 비싼 차 만들어봤자. 미제차 조금 굴러다니고 하는데 제너럴 모터스 GM 차 좀 굴러다니고 아무도. 삼성전자 전자회사를 왜 하냐. 일본에 종속된다. 일본이 전자강국이니까 일본에 종속된다는 거였어. 그래서 일본 삼성전자 1965년에 회사 차릴 때 일본의 산요라는 회사에 말하자면 자본을 자본과 기술을 끌고 오고 삼성전자는 수원에 있는 땅을 그것도 땅이 10억짜리밖에 안 되는 걸 100억짜리 땅이다 하고 뻥튀기를 해가지고 겨우 저쪽에서 100억 받아와가지고 공장을 차렸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삼성전자에 또 다 반대했어. 변영윤이도 또 반대했어. 왜 반대했냐. 삼성전자 전자업은 중소기업 전문업종인데 왜 삼성재벌이 하려고 하냐 이거야. 잘 들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지. 그 전자업은 중소기업 전문업종인데 왜 삼성재벌이 그런 걸 하려고 하냐. 근데 그때 삼성의 기술을 그나마 다른 회사들은 안 주고 그나마 기술을 줬던 산요 이런 회사 다 망했어요. 나중에 파나소닉이 되고 지금 다 망해버렸어요. 말하자면 전 세계 최고의 강타자가 삼성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중소기업 전문업종이라고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그 이해가 안 되겠지. 전자가 왜 중소기업 전문업종이냐.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전자업종이라 하는 것은 그저 라디오 수리하는 이런 정도였어. 그러니까 그건 중소기업 업종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 삼성전자도 근데 만들었어. 수출을 하지 마라. 왜 수출을 하지 마라고 했을까?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왜 수출하냐? 우리도 먹고 입을 게 없는데 왜 수출하냐? 여자들 가발 잘라서 수출하고 이랬거든. 여기 머리 긴 친구들도 있지만 여자들 가발을 잘라서 팔았어. 그렇게 경제개발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에서 포스코를 해라는 얘기를 듣고 고속도로를 놔봐라는 얘기를 듣고 삼성전자 허가해주라는 얘기를 듣고 현대자동차를 허가해주라는 얘기를 들었겠는가. 그렇잖아. 다 반대했는데 그럼 박정희 대통령은 무슨 똥배짱으로 그 짓을 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미스터리 중에 하나예요. 그 미스터리는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죽은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깨워서 물어봐야 돼요. 당신은 다 반대하는 중화공업을 왜 하려고 했는가?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그럼 대한민국 정부는 그렇게 철권 통치로 박정희 대통령은 다 반대하는 걸 하기 위해서 독재라는 것을 했단 말이야. 그 심하게 반대하고 집어넣어 버렸어. 시끄러 임마. 말이 많아. 따라와 하고 끌고 간 게 말하자면 박정희의 독재였거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그럼 역사에 대한 무슨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독재를 해가면서 했을까? 아니 이게 우리의 미스터리 중에 하나예요. 그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을 깨워서 여쭤봐야 돼. 무슨 똥배짱으로 그때 고속도로를 다 반대하는 걸 대한민국 경제학자들 다 반대했고 정치가들 다 반대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했어요. 그게 미스터리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또 할 수 있었을까? 그 60년도 말에 우리나라 지금 석유화학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참 재밌는 게 박정희 개발 독재가 성공했던 이유는 이런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 개발 독재를 하면 썩고 부패하게 돼. 개발 독재하면 예를 들어서 석유회사다 그러면 대통령 동생이 하고 대통령 삼촌이 하고 이래가지고 권력자하고 부패고리가 형성이 되고 망해먹고 이런 거예요. 근데 박통은 안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모든 국가들이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고 하는 사업을 국영기업으로 했어.
국영기업으로. 대표적인 게 대만이에요. 대만은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국영회사로 했어요. 근데 한국은 그것을 민간회사에 줬어요. 그래서 기업가들을 경쟁시켜서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준 거야. 그걸 국가가 하지 않았어요. 그걸 예를 들어서 석유콤비나트 여수화학단지, 울산화학단지 이런 거를 그 어마어마한 시설 투자가 들어가는데 그걸 국영회사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걸 민간회사라고 해요. 처음부터. 야, 국영기업으로 하지 마. 민간에게 줘. 누구에게 주느냐? 경쟁시켜서 그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애에게 준다. 그 지금도 좌익들은 그걸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는 거야. 만일에 그렇게 안 했으면 그 회사는 다 망하고 없어, 지금은. 그래서 소유권이 있는 회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민간회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철도 같은 거 가지고 민영화 가지고 저 쌈박질을 그러는데 요즘 마침 민영화가 무슨 뭐 죄악인 것처럼 떠들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가 민영화로 출발 안 했으면 벌써 실패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석유하고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포스코도 지금은 완전히 정부가 지분을 다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뭐 자동차 회사들은 뭐 동구 이런 데는 다 국영기업을 했거든. 그거 다 망해버렸잖아. 예를 들어서 뭐 전자회사 이런 거 석유화학 뭐 조선 다 민간회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오케이 네 전자회사 해. 오케이 그러면 자 이번에 선박이야. 조선회사는 누가 할래? 그 중에서 제일 열심히 조선의 근접한 애한테 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열심히 일을 했지. 그 친구들이니까 돌아가신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정주영, 이병철 뭐 이런 분들이 구인회 뭐 이런 분들이 미친 듯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호흡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말하자면 사적 소유권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는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후진국 중에 중화공업 투자를 해서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 그 기적, 그게 대한민국 기적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 중화공업 투자에 대해서는 뭐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지 마라, 실패한다, 안 된다 끊임없이 떠드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성공을 시켜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죠. 그 이유 중에 오늘 내가 여러분이 강조해 주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까 식민지 근대화 얘기를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럼 성공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뭐냐? 진짜 이유는 뭐냐? 물론 박정희 대통령은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일본 애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일본 애들은 어떤 모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근데 속으로는 일본 애들이 약간 깔봤던 사람이에요. 일본 애들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사람도 할 수 있다. 일본 애들이 신일본 제철을 했다. 그럼 우리는 포스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요. 일본 애들이 석유화학 회사를 했다. 그럼 한국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본 애들하고 같이 뭐 육사를 다니고 경쟁을 해봤기 때문에 뭐 일본 애들 별거 아니야. 우리도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멘탈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좋게도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 당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북한이 남쪽보다 훨씬 선진 지역이었어요. 왜? 일제 때 36년 동안 일본 애들이 북한에 투자를 해놨거든요. 그 북한 정부로 공업지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북한이 훨씬 공업이 산업화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을 의식해서라도 무조건 북한을 따라잡아야 된다. 능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한 질투심이 있었던 거예요. 소위 체제 경쟁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엉터리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 빈국이다. 그 거짓말이에요. 물론 석유는 안 나. 근데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에 석유가 제품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는
석유를 수출한 나라야. 원유를 수입해서 휘발유, 뭐 디젤유 이런 거 만들어서 수출한다고. 그 우리나라 석유 수출국이에요. 석유 한 방울 안 나서 석유를 100% 수입, 원유를 수입하지, 우리 석유를 수입하지 않아. 석유를 수출해요. 그 위대한 나라야.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가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이런 것도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 땅 좁지 않아요. 손바닥만한 땅이라고 어디든지 가면 고속도로 타고 서너 시간만 가면 갈 수 있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땅이 주름이 많이 져서 산이 많이 져. 주름을 펴면 중국만 해요. 웃지 마. 이건 장난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산이 많잖아. 그래서 그걸 주름져서 쭉 펴면 중국만 하다고.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우리가 산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산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 잠실 벌만 하더라도 이 전부 뽕밭이었거든. 뽕밭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어마어마한 도시용도로 쓰고 있잖아요. 몇 배의 생산성으로 쓰고 있다고. 땅이라는 것은 누가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기반을 잘 닦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닦아놓은 기반 중에 역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거하고 시장경제질서를 닦아놨는데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자면 토지개혁을 아주 잘 해놨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토지를 유상몰수에서 유상분배했습니다. 그런데 흔히 좌빨들은 이번에 교과서 논쟁에도 논쟁이 시끄러웠지만 북한 애들은 무상몰수에서 무상분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상분배했다 이러면은 굉장히 재밌는 논리인데 그럼 북한의 농민들은 땅을 받았을까? 중국은 어떨까? 중국은 이번에 삼중전에서 지난 11월 달에 삼중전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 3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땅을 농민들에게 줬어요. 중국은 땅이 국가의 소유예요. 국가 소유고 농민에게 모택동 때 그럼 무상분배하지 않았나? 모택동 때 무상분배한 것은 경작권이에요. 그 땅에서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고 되어 있는데 경작권이라 하면 뭐냐면 그러면 그 농민이 자기가 거기서 경작해서 살다가 떠날 때는 땅을 팔고 떠날 수 있느냐? 못 팔아요. 못 팔아. 일체의 재산권이 인정이 안 돼. 그러므로 그럼 그 땅을 팔고 도시로 나온다. 도시에서 나와서 도시행정관청에 가서 내가 이사를 했다고 하는 주민등록 변경 신고를 하면 주소 이전을 받아주나? 안 받아줘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중국 책 보면은, 중국 경제책 보면은 농민공이다 뭐다 하는 바로 그 문제거든? 농민공이 몇억 명이 있다는 거 아니야? 농촌에 살다가 도시에 나오는데 도시 거주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없고 도시민들에게 주는 각종 권리증을 받을 수도 없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택동이가 토지계획을 했다는 그 토지계획은 알고 보면 경작권을 준 게 아니고 농민들을 그 땅에 붙어있는 벌레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 땅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세 봉건 시스템이 바로 이런 시스템이거든. 여러분들이 아는 유럽의 중세 봉건 시스템이라는 게 피우달리즘이라는 게 농노로 만드는 거예요. 농노는 말하자면 인민을 그 땅에다가 아예 수갑을 채워버려. 딱 엮어버려. 그 땅을 떠나서는 너는 이 땅을 벗어날 수 없어. 너는 이 땅에 경작권을 준다는 이름으로 농민을 그 땅에 묶어놓고 너는 마르고 닳도록 농사만 짓고 살아야 돼. 이 더러운 노예야. 그 노예가 되는 거야. 땅을 경작권을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3,000년을 거짓을 하다가 이번 삼중전에 들어와가지고 비로소 자기가 경작하는 땅은 팔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고 도시에 나오면, 그래서 중국이 지금 도시화로 바뀌었다는 게, 도시에 나오면 이제 거주증을 주기로 정부를 바꾼 거예요. 그 사실은 그게 시진핑이 이번에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농민들에게 땅을 준 거예요. 땅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말하자면 소유권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북한의 무상분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왜? 시골에서 도시로 나오는 권리를 인정 안 해줘. 그러면 경작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작권을 다 공짜로 나눠줬다 아니에요. 공짜로 준 게 아니야. 그럼 농민을 말하자면 딱정벌레처럼 그 땅에다가 붙여놓고 너는 마르고 닳도록 농사만 지어서 내게 바쳐라. 농노를 만드는 거예요. 농노제도. 그걸 우리나라 좌빨에 미친놈들은 무상분배라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 마치 농민들에게 땅을 공짜로 준 것처럼 준 게 아니에요. 아니 농민들 그 땅에다 붙여놓고 농노로 만든 거예요. 농사 지을 의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을 처분하고 나올 수 있냐? 처분 안 돼요. 도시에 가면 거주증을 주냐? 거주증을 주질 않아. 그건 뭐냐? 나는 그 땅의 메인 농노예요. 노예예요. 그게 북한공산당의 토지계획이라는 참 허울 좋은 이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북한은 중국이 이제 비로소 그 경작하던 땅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이번에 삼중전회가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토지 문제 알겠어요? 근데 이 승만 대통령이 그 땅을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용부용하다가 이제 일제가 들어오면서 소유권 제도라는 게 생기고 토지 측량 사업을 하고 소유권을 인정해 주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발 빠른 사람들은 먼저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많지.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와서 일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 그래서 우리가 미쓰비시에 근무하던 직용자들이 미쓰비시 회사에 국제연합 UN 설립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이었어. 사무총장이었어. 근데 엘즈위스라는 놈이 그 루즈벨트를 데리고 얄타 회담에 가서 한국을 신탁 통치하고 소련을 진주시키고 한국 한반도로 소련을 어떻게 하면 진주를 시키느냐 하는 전후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는데 소련 간첩짓 한 놈이 바로 그 엘즈히스라는 놈이야. 그 간첩이었거든. 예, 처음 듣네. 그 LG에서라는 간첩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전후 한반도 질서를 만들면서 한반도는 아예 소련이 먹는 걸로 해놨단 말이야. 아예 소련이 먹는 걸로. 근데 그래서 무슨 에치슨 라인을 뒤로 물리고 일본만 미국은 하면 된다. 한반도까지는 소련에 준다. 하는 것이었어. 그 엘즈히스란 놈이 만든 거라고 그게. 근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좌빨들이 뭐 메카시 공격하고 이런 거는 있잖아. 진짜 뭣도 모르고 찌꺼리는 얘기야. 근데 메카시가 그놈이 간첩이 한 거 공개를 해줬으니까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야. 근데 그놈이 그렇게 해놓았던 것을 미국을 다시 한반도로 끌어들인 게 이승만 대통령이었어. 그러니까 미국을 파트너로 만들고 대한민국이 적어도 군사 문제에 있어서는 국방비 지출 없이 미국에 그야말로 공짜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준 토대가 있었던 거지. 그걸 다행히도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던 그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관계 위에서 경제개발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한 요소.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개발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계급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은 다 아버지 엄마한테 우리 집안이 무슨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거짓말로 쏟고 있겠지만 물론 그 아버지도 쏟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 우리 중에 대부분은 조선시대 때 양반이 아니에요.
양반이 그렇게 많을 수가 있나? 그렇잖아. 양반이 인구의 10%를 넘어가면 그 사회는 망해요. 근데 왜 양반을 먹여 살릴 수 없으니까 농업 생산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먹여 살릴 수가 없어. 10% 넘어가면 유황계급을. 근데 일제 때 양반계급이 완전히 무너져요. 일제 때 양반계급이 완전히 무너지고 대한민국 재헌의회의 재헌국회의원들, 말하자면 새로운 지배 엘리트로 등장한 사람의 75%가 이조 말기에 어느 집안 출신이냐? 중인계급 출신이었어요. 중인계급, 양반계급 출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기존의 양반제도가 완전히 해체되고 새로운 형태의 인간이 나타난 거예요. 새로운 형태의 인간이. 이 새로운 형태의 인간은 굉장히 프랙티컬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주자학적 사고, 뭐 이익을 멀리하거나 무슨 에헴하고 공리공담이나 떠드는 양반들과는 다른 굉장히 기술관료적 충실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때 전면으로 쫙 나설 수 있었던 백그라운드는 일제 때 양반계급이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걸 재건하려고 하는 시도가 윤보선이라는 사람을 필두로 한 일단의 정치 세력이 있었었어. 그래서 이런 정치 세력은 박정희라고 하는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뿌리도 없는 인간이 나와서 국가 지도자를 한다는 것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옛날 지금 북한은 완전히 옛날 왕조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식민지 해방 국가들이 옛날 왕조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옛날 왕조로 돌아간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워. 오히려 남한이 이상한 거야. 대한민국이 이상한 민주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민주국가가 보통의 국가가 된 것은 전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덕분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양반계급 출신이 아니었어요. 평민 출신이었다. 박정희 대통령 부친은 소장농이었어요. 그 아들이 어떻든 일제 때 근대적 교육을 받고 6.25 전쟁을 통해서 미군으로부터 미군 행정을 배운 거예요. 6.25 전쟁 이후에.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사회에서 군이 가장 선도적인 조직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하기 어려운 것은 야, 군바리들이 왜 나왔지? 안 그래요? 그 당시는 우리 사회에서 제일 잘 근대적 교육을 받은 근대적 인간들이 군대에 있었다고. 지금 어디에 있어요? 기업에 있다고. 지금은 기업에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잘 조직되어 있고 근대적인 행정 시스템, 매니지먼트를 배운 가장 선도적인 집단이 군인들이었다고. 왜? 군사영화학교 출신들. 미국으로부터 직접 군대의 조직과 관리와 물류와 로지스틱스를 배우고 전투를 배우고 분대 단위, 소대 단위 어떻게 조직을 관리할 것인지를 배운 소위 근대적인 관리 시스템을 배운 유일한 조직이 군대였어요. 그 군대라고 하는 선도 조직을 끌고 박정희라는 평민 출신자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반대들이 많았지. 양반 출신들이. 어떻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완벽하게 민주국가가 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외형적으로 독재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박정희 권력이 의미하는 것 자체는 평민의 국가가 된 거예요. 민주화가 된 거죠. 이제는 옛날의 계급관계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는 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 토대 위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이 스타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건은 다른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그래서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경제정책을 지금 후진국에 갖다가 만든다고 될 거냐?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적 성공은 참 기적이고
어떤 의미로 보면 재현 불가능이고 한국인에게는 운명적인 것이고 아주 독특한 거죠. 그 여러분들은 경운하지고 굉장히 정말로 운명적으로 성공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다행히도 요즘은 뭐 이영우 교수를 필두로 해서 많은 이제 이념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전교조나 뭐 한동안 혼선이 많이 있었지만 요즘은 다행히도 쭉 이제 이념적 정리도 돼 가고 있는 거지. 종북도 요즘 조용해졌잖아요. 장선태가 다 조용히 만들고 저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종북들이 뭐 입이 있어도 이제는 할 말이 없게 되어버려서 다 보여줬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잘 알고 있었는데 국민들한테 그래도 교육이 덜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확실히 보여줬지. 나중에 강의 끝나고 박수 칠 때 열심히 치세요. 잘못하면 총살 당할지 몰라. 이따가게 앉아서 근성근을 치면 총살 당할 수도 있어. 질문. 나 강의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연명식 마이크. 네. 괜찮아. 큰 소리로. 마이크. 그대로 알아서 생각하세요. 합리성에 근거한 신자유주의는 대중들에게 널리 지지를 받을 수는 없는 이론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포퓰리즘에 일관한 정책보다 대중 지지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대중 지지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국가의 진정으로 도움되는 정책으로 조화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런 방법은 아쉽게도 잘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를 살리는 좋은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유예요. 자유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유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유는 우월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월하지 않는 자들의 불만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떤 한 사회를 정태적으로 잘라놓고 보면 동태적으로는 끊임없이 평등해져요. 길게 보면 끊임없이 평등해지는데 어느 순간에 잘라놓고 보면 마치 우월한 자와 우월하지 않은 차이를 벌리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경제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왜? 내가 혹시 그 열등한 지위로 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그거를 눈앞에 내놓는 방법은 없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어떤 방법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약간 공부를 해야 느끼게 되는 거거든. 오늘도 해가 떴지만 사실은 지구가 돈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약간의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지식의 절차가 필요한 거지. 그걸 그 자연 상태 그대로 누구에게 경쟁이 우리를 모두 평등하게 만들 거라는 걸 보여줄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나도 그러기를 바라는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경제는 소수의 우월한 자가 창조를 만들어내면 다수의 보통 사람들은 그 창조에 평승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쭉 확산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유시장 경제의 우월한 점을 설명하려면 이것도 추상적인데요. 예를 들어 1970년도 전 세계 부의 편전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정확하게 양극화되어 있었어. 폴이 두 개야. 그런데 지금은 그림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정확하게 표준 편차가 나와요. 정규분포가 나와요.
정규 분포가 나오는 이유는 말하자면 지금은 전 세계가 굉장히 평준화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느껴. 지금은 전 세계가 굉장히 평준화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느껴요. 근데 그걸 설명해 줄 방법이 없어. 근데 그거는 이론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왜? 1년에 전 세계에서 중산층이 4천만 명 정도 쏟아져요. 어디에서? 중국과 인도에서. 중국과 인도에서. 근데 중국 애들조차도 자기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다고 느껴요. 왜? 앞으로 치고 나가는 애들이 생기잖아. 만일에 여러분들이 지구의 관리자라고 생각해봐. 아니, 신이다 내가. 지구의 관리자라고 생각하면 최근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의 이동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할 거예요. 굶어 죽는 애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중국 애들이 열심히 하고 인도 애들이 열심히 하니까 걔들도 잘 살게 되고,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애들이 팽팽 노니까 좀 못 살게 되고,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 그거 아마 느낄 거예요. 그 한국 애들도 뺑뺑 놀고 새끼들 노나 먹자고 달라들고 열심히 일할 생각을 안 하고, 그럼 좀 가난해져야지 뭐. 그게 정상화되고 있는 거죠.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거죠. 전지구적으로는. 어떤 그림으로 보거나 전 세계 빈부격차를 인구순으로 확 풀어놓으면 이 그림이 나온다고. 아주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하느님의 입장이고 있다고 지구를 쳐다보면 아, 지구는 아주 잘 돌아가고 아주 좋은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놈들이 일도 안 하면서 잘 살아야 되나? 아니잖아. 중국 애들 열심히 일하고 인도 애들이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중산층이 1년에 4천만 명씩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1년에 중산층이 4천만 명이 나와요. 거기에서. 걔들이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구를 평평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 중산층이 원래 중산층이 있지 않았어. 원래 중산층이 있지 않았다고. 우리나라는 원래 극심한 빈부격차 사회였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릴 때 우리는 잘 사는 속에 속했는데 점심 먹고 나면 거지가 담 옆으로 쭉 줄을 서. 그럼 우리가 먹고 나면 우리 엄마가 우리 집 식모가 5명씩 됐거든. 그 식모 아줌마들이 가서 쭉 해줘요. 밥 먹이주고. 우리가 우리 집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아니에요. 좀 먹고 산 다음에 식모가 보통 5명씩 됐어. 그 동네에서 좀 부잣집이다 하면. 왜? 사람 몸값이 싸니까. 시골에서 그냥 가서 올라오는 거야. 지 친구 또 데리고 오는 거야. 그 며칠 있다가 또 우리 엄마가 다른 집에 소개도 해주고 공장에 취직도 시켜주고. 그 한일합섬에 취직하면 제일 잘 된 경우고. 글이라도 좀 읽고 쓸 줄 알면 한일합섬에 취직시켜주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다 중산층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있던 우리 집에 있던 식모 누나들 중에는 지금도 우리 가족 행사에 와요. 그리고 다 중산층이 되었잖아요. 택시회사 사장도 하고 다 중산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지구가 나빠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그림은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 우리 비교서는 안 보이거든. 그 마치 지동설하고 똑같다. 약간의 공부 같아. 또 다른 질문 하나만. 그래도 이제 저는 그래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 저는 이제 액자를 투자를 많이 하신다라고 어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공대적으로 양적으로는 많이 하는 건 맞는데 거시경제학적으로 볼 때 지금 충투자가 지금 좀 많이 부족한 게 거시경제 사실은 다소 지금 투자가 돼서 다소 투자 때문에 투자가 원래 거시경제학 원론을 배우게 되면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제 과소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환율이라든가 그런 게서 이제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역 흑자나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물론 전체적으로 지금 그 재벌이라든가 맞는데 조금 더 이거를 그러니까 좀 거시경제학적으로 좀 투자가 적다 또는 이제 더 많이 해야 된다고 표현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돼서. 그거 투자를 못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제도들이. 그 투자를 계속해서 지금 우리 사회는 안 되는 쪽으로 투자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복지야. 복지는 그 정의상, 복지는 정의상 생산성하고 관계없는 지출이에요. 만약 생산성에 관계있는 지출 같은 건 지출이 필요가 없어. 왜? 지가 벌어서 먹고 사니까. 근데 지가 벌어서 먹고 살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복지거든. 그 전체 국가 예산 중에서 복지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지출 중에 복지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산적이지 않은데 투자하는 것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업들은 조금 다른데 기업들은 해외 투자가 많죠. 기업들이 총 투자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아요. 문제는 국내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국내 투자가 안 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야, 대학교 대졸자들 취업하는데 일반 기업체, 대기업은 일자리를 적게 만드니까 중소기업에 투자야. 그거 쓸데없는데 투자하는 거지. 그거 쓸데없는데 야, 대기업에 투자하는데 세제 인센티브 정도 다 없애라. 그럼 서비스업에 투자해. 그건 내가 청와대 회의에서 그랬어요. 서비스업 애들이 투자해라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지금도 서비스업은 보면 10억 매출에 고용인원이 15명이에요. 삼성전자 10억 매출에 고용인원이 0.4명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다고. 바보들이. 그 내가 그랬어요. 그래? 그럼 10억 매출에 고용인원이 제일 많은 게 23명. 10억 매출에 23명 고용하는 법이 뭐죠? 농업이야. 그러면 왜 농업으로 보내지 뭐 다. 그러면 10억 매출에 23명이 가서 일하고 있으면 이런 날 매출이 얼마예요? 20명이라고 치면 1인당 5천만 원이지. 그지? 1인당 5천만 원이가 매출이야. 1인당 5천만 원 매출에서 얼마나 벌 수 있을 것 같아? 매출의 경우 이익률이 10%라면 500만 원이잖아. 그러면 1년 동안 일해가지고 500만 원 월급 받아가는 직장을 할래? 미쳤나? 그러니까 그런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왜? 바보들이 너무 많아. 바보들이 볼 때는 10억당 고용이 높은데 투자하면 고용이 많이 될 것처럼 보여. 그래서 전부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나라는 점점 가난해지고 일자리 하나 만들 때 없어지는 일자리가 2개, 3개씩 없어진다고. 그 지금 바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경제민주화예요. 말은 경제적 무식이 우리를 지금 바보 국가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북한 애들이 계속 그런 짓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망해버린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사회도 지금 그 비슷하게 사회주의적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는 국가 지도자는 소통이 안 되고 반민주적이잖아. 국민 복지에 관심이 없고. 그러면서 조진다. 그 대통령 되려면 민주화 약속하고 복지 더 퍼주겠다고 약속해야 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회적인 자본 투자가 계속 비효율적인 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낮아지고 계속해서 쫄아드는 거지. 기업들 투자 자체는 해외로 나가는 거니까. 기업들 국내 투자 안 해요. 근데 해외 투자가 이제 GDP로는 안 잡히니까. 더 GDP로 안 잡히죠. 그게 문제라는 네.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국내 투자를 이런 조건에서 하도록 놔두면 더 빨리 망하는 거죠. 삼성전자는 해외 근무 인원이 12만 명, 국내 근무 인원이 10만 명이거든. 그러면 삼성전자 해외 투자를 모두 금지하면 국내에서 10여만 명 일자리가 생길 거냐? 아니에요. 다 없애버리면 한 2만 명 정도 일자리가 더 생길 거예요. 그러고 좀 있으면 망하겠지. 그럼 있는 10만 자리도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문제는 다른 기업들이 열심히 생기게 해줘야 되는데 다른 기업들이 열심히 못 생기게 국가제도가 계속 규제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안 되는 것이죠. 경제는 다음 누군가가 또 강의를 해야 될 텐데. 예. 예, 지금 요즘에 일본에서 외환에까지 개입을 하면서 이제 지금 엔저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신자유주의적인 그 사고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 그게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MB 정부에서는 그 신자유주의에 입각해서 정책을 많이 폈지만 지금 그 세계적인 트렌드가 조금 신자유주의적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신자유주의적인 좀 정책을 계속 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조금 공공성 위주로 가야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경제적 자유를 확장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자유 대신에 경제적 규제를 공공성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평등주의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자살행위예요. 근데 그렇게 가고 있죠. MB정부는 신자유주의적이지 않았어요. MB정부는 전혀 신자유주의적이지 않았어요. MB정부 들어서 한 게 대표적인 게 동반성장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건 동반성장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얘기하는 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경쟁을 줄이자는 거예요. 그 경쟁을 줄이자는 모든 종류의 압력은 결국 경제를 나쁘게 만들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에 한국경제신문 수석기자 시험 문제를 이런 거 냈는데 라면이 10개 있다. 먹고 싶은 사람은 100명이다. 라면은 분할 불가능하다. 너가 배분권자라면 어떻게 배분할 거냐. 그래서 신나게 쓰지. 그 다음 페이지를 딱 넘기면 똑같은 구조의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일자리는 10개다. 지원자는 100명이다. 어떻게 골랐으면 좋겠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면 문제하고 무엇이 갖고 다르죠? 라면은 10개, 라면을 먹고 싶은 사람은 100개야. 라면은 분할 불가능하다. 근데 어떤 바보들은 라면을 푹 삶는다 이런 놈도 있어요. 그런 놈들이 기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는 것 자체가 정말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놈이라면 경향신문이나 한겨레를 가야지. 바보처럼 분할 불가능하다고 써놨는데 그거를 푹 익힌다 하고 있고 일자리는 10개고 취직하고 싶은 사람은 100명이다. 그러면 일자리를 나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푹 익힌다. 그러면 한 명이 일할 자리에 10명이 가서 일한다. 이 얘기잖아. 푹 익힌다는. 그럼 10명이 가서 일하면 어떻게 되나? 월급을 10분의 1로 줘야 됩니다. 월급을 10분의 1씩 줘야 되겠지. 월급을 10분의 1씩 줘야 되면 정말 그 잡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놈 아무도 안 오겠지. 그럼 그 회사는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바보짓을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하고 있다니까. 이런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여러분들이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나누자 할 때, 그런 머리 좋은 놈 내보내고 우리 같이 망하자 이런 얘기거든.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니까. 푹 익힌대. 푹 삶는다. 그런 자식이라면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 가야지. 한국경제신문 같은데 오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가서 정신 좀 차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명색이 고려대학교 상위에나 되는 자식이라고. 무슨 민영하고 뭔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민영하면 해고하고 요금이 올라간대. 지금은 그 돈을 누가 내고 있나? 제 아버지가 알토랑같이 벌어가지고 그 돈 쳐박아가지고 그 자식들 놀고 먹는 놈들한테 월급 주고 있는 건 생각 안 하나? 그놈들이 지 일자리를 빼앗아 먹고 있는 건 생각도 안 하나? 자식이 자기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그 철도 노조 일도 안 하는 놈들한테 먹여 살리느라고 세금을 얼마나 더 내고 있는지는 빚고야 생각도 안 하나? 그런 자식이 고려대학교 상임이라고 앉아가지고 기가 차요. 그런 놈들 어떻게 하면 돼? 안녕들 하십니까, 사관? 여러분들은 그런 애들 가서 좀 조용히 좀 달래주고, 얘야, 너 좀 빠지라. 하고 좀 만져주고 그러세요. 다른 약속이 있어서 내가 더는 얘기할 수 없고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